부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예로부터 해산물로 명성이 자자한 항구 도시. 2022년 이곳에 갑자기 나타난 한 이야기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뒤흔들었다. 부산 사람들은 바다와 더불어 사는 삶에 익숙했다. 매일 새벽이면 자갈치 시장은 갓 잡아올린 새우, 생선, 오징어, 조개로 가득 찬 어선들로 북적였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디젤류 냄새가 뒤섞이고 펄떡이는 생선을 파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메웠다. 그 틈에서 주부들은 저녁 식탁에 올릴 신선한 재료를 고르느라 분주했다. 예나 지금이나 건새우 볶음은 부산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는 흔하지만 소중한 밑반찬이었다. 잘게 부서진 새우의 고소한 감칠맛은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어 따뜻한 밥이나 죽과 함께 먹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부산의 어르신들에게 건새우 볶음은 유년 시절의 향수와도 같았다. 많은 이들이 어머니가 부뚜막에 앉아 인내심 있게 양념을 볶고 마른 새우를 넣어 집안 가득 고소한 향이 퍼질 때까지 정성껏 젓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 소박한 음식은 아이들의 도시락 반찬이 되고 먼 길을 떠나는 이의 길동무가 되었으며 심지어 살림이 팍팍했던 시절에는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건새우 볶음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끈기와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2022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오래된 항구 근처의 좁은 골목에 자리한 작은 가게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을 내는 건새우 볶음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겉에서 보면 그 가게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낡고 빛바랜 벽, 녹슨 철문, 변변한 간판이나 홍보 현수막 하나 없었다. 그저 가끔씩 문 앞에 놓인 낡은 평상에 한 노파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가게에서 만든 건새우 볶음이 세상에 나오자 부산 전체가 들썩이는 듯했다. 그 건새우 볶음은 선명한 붉은 빛이 감도는 황금색으로 반짝였다. 섬유질은 지극히 부드럽고 완벽하게 건조되었지만 혀에 닿는 순간에는 기묘한 촉촉함이 느껴졌다. 뜨거운 밥 위에 얹자마자 고소한 향기가 폭발하듯 피어올라 맛보기도 전에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입안에 넣는 순간 단맛과 짠맛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어우러졌다. 그리고 혀에 기이한 여운을 남겨 계속해서 맛보고 싶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었다. 처음 맛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건새우 볶음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마치 그리움을 자아내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자갈치 시장에서 채소를 흥정하던 아주머니들은 이제 그 특별한 건새우 볶음을 파는 가게가 어디냐고 서로 묻기 바빴다. 다른 상인들조차 호기심에 휩싸였다. 심지어 웃돈을 얹어주며 먼저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SNS에는 유리병에 담긴 선홍빛 건새우 볶음 사진이 한두 장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진에 덧붙여진 후기들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누군가는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다고 썼고 다른 누군가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면서 동시에 불안하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표현했다. 이 현상은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게 앞에 긴 줄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새벽부터 접이식 의자를 가져와 기다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퀵서비스를 불러 자기 몫을 확보하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건새우 볶음의 가격은 2배, 3배로 치솟았지만 몇 시간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동네 다방에 모인 노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오씨 아저씨는 한밤중까지 시끄러운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소리는 일반적인 기계 소리와는 달랐다고 했다. 리듬이 불규칙했고 때로는 갑자기 멈췄다가 숨이 찬 사람의 거친 호흡처럼 다시 울리곤 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가 늙어서 헛것을 듣는다며 웃어넘겼지만 늦은 밤 교회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몇몇 젊은이들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는 동안 집집마다 건새우 볶음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아이들은 식사 때마다 그 건새우 볶음과 밥을 달라고 졸라댔다.
한 주부는 평소 입이 짧던 남편이 그 마법 같은 건새우 볶음을 맛본 후로는 늘 밥을 추가한다고 이야기했다. 어떤 가족은 마치 금괴를 보관하듯 냉장고에 여러 병을 쌓아두고 품절될까 봐 전전긍긍했다. 이 광적인 열기 속에서 남몰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떻게 저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건새우 볶음 재료라고 해봐야 새우랑 마늘, 양념이 전부인데 무엇이 그 맛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 하지만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강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고, 칭찬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문들을 애써 무시했다. 동네 교회에서는 이 현상을 주제로 설교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젊은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음식을 숭배하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혀는 마음을 속일 수 있으며 맛있는 것이 반드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경고는 마법의 건새우 볶음을 손에 넣기 위해 여전히 분주한 사람들의 소란 속에 묻혀버렸다. 날이 갈수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서울, 대구, 심지어 광주에서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이라며 수십 병씩 사재기를 했다. 온라인 판매업자들까지 가세하며 열기는 극에 달했다. 한 번 물량이 풀리면 수백 개의 병이 단 몇 시간 만에 동이 났다. 어부들의 이야기와 해안가의 전통으로 가득했던 도시 부산에서 갑자기 하나의 음식이 사회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다. 그 고소한 건새우 볶음은 이제 새로운 자부심의 상징이자 동시에 혼란스러운 미스터리가 되었다. 아무도 그것을 누가 만드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가게의 철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기에 아무도 그 과정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어두운 이야기가 드러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시킬 이야기. 그 건새우 볶음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비밀의 시작이었다. 그 작은 가게의 철문 뒤에는 사람들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자였다. 이웃들 사이에서 그녀는 항상 단정하게 쪽을 찐 흰머리에 소박한 암갈색 저고리를 입은 노파로 알려져 있었다. 걸음걸이는 느리고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주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누구도 감히 그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 골목의 아이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면 속삭이기만 했다. 가게 안의 직원들조차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박선자의 존재는 소리 없이 공간을 지배하는 그림자와 같았다. 수십 년 전 그녀는 몹시 힘든 시기를 겪었다. 항구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남편이 선박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때 박선자는 막 건새우 볶음 장사를 시작한 참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어섰고 부서진 도구들을 홀로 치우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강인한 여인으로 알려졌지만 동시에 더욱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그 사고 이후로 박선자는 다른 누구도 건새우 볶음 제조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그녀 자신이 직접 새우를 고르고 양념의 무게를 재고 모든 단계를 감시했다. 글로 쓰인 조리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오직 그녀의 머릿속에만 있었다. 직원들에게는 무게를 재거나 포장을 하고 배달을 하는 등 외부적인 업무만 주어졌다. 핵심 공정은 그녀만이 쥔 비밀로 남았다. 그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종종 내부 분위기가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고 이야기했다. 고요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엄격한 규칙으로 가득했다. 박선자가 미소를 짓지 않으면 무더운 날씨에도 실내는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모든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왜 핵심 작업실의 문이 항상 잠겨 있는지 묻지 못했다.
그 문이 살짝 열렸을 때도 감히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와 그나마 가까운 유일한 사람은 아들인 강민준이었다. 하지만 그 친밀함조차 제한적이었다. 민준에게는 주문을 배달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책임만 주어졌다.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핵심 작업실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문 열쇠는 마치 부적처럼 박선자의 목에 항상 걸려 있었다. 외부인들에게 이 모든 것은 미스터리한 인상을 더했다. 그들은 소박한 노파를 보았지만 그녀의 눈빛 뒤에는 무거운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다. 몇몇 이웃들은 말했다. 저 가게 건새우 볶음이 유명해진 뒤로 박 사장 얼굴은 더 읽기 어려워졌어. 가끔 옅은 미소를 짓긴 하는데 그건 온기라기보다는 차가운 선에 가까워 그곳에서 단 몇 주 일했던 영호라는 청년의 이야기도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미 늦은 시간임에도 잠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갔지만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박선자가 갑자기 등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문이 열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다시 출근하지 않았다. 이웃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그저 거기서 일할 자신이 없다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온갖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박선자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부산의 건새우 볶음 명성을 드높인 강인한 여성상으로 여겼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결코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어려워했다. 그녀의 모든 몸짓에는 누구든 조심하게 만드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민준과 결혼한 며느리 최유진은 종종 박선자 앞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그녀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홍보를 위해 제품 사진을 찍거나 포장 디자인을 제안할 때마다 박선자의 시선은 변함없이 평온하고 해석하기 어려웠다. 거절은 없었지만 따뜻한 동의 또한 없었다. 마치 박선자는 유진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벽으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그들은 박선자가 가게로 향하는 것 외에는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이웃집에 잔치가 있을 때도 그녀는 참석하는 대신 작은 선물 꾸러미만 보냈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너무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건새우 볶음이 워낙 잘 팔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부산에서 박선자라는 이름은 결국 작은 전설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강인한 여성이라 불렀고 다른 이들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항상 잠겨있는 철문 뒤에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비밀은 해변에 부서지기를 기다리는 파도처럼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박선자의 외아들 강민주는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은 온화했고 눈빛은 부드러웠다. 마치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기타리스트가 되기를 꿈꿨던 예술가의 영혼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그 꿈을 접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매일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들에게 건새우 볶음통을 배달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과묵한 남자로 기억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짧은 미소만 짓고는 지나쳐갔다. 하지만 그의 침묵 뒤에는 많은 이들이 연민을 느꼈다. 몇 번이고 민준이 가게 현관에 홀로 앉아 건새우 볶음통을 바라보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마치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했다. 반면 그의 아내 최유진은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서울에서 자란 그녀는 도시적인 분위기에 익숙했다. 머리는 옅은 갈색으로 염색했고 걸음은 빨랐으며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상냥했다. 그녀는 건새우 볶음 제품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었다. 유진 덕분에
작은 시장에서만 알려져 있던 건새우 볶음은 갑자기 서울과 대구의 레스토랑 식탁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유진은 가족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포장 라벨을 다시 디자인하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작은 리본을 추가했다. 또한 기념품 가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심지어 서울의 대형 유통업체에 연락하기도 했다. 외부인의 눈에 유진은 어둡고 침울한 가게 분위기 속의 한 줄기 빛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빛은 박선자와 마주할 때면 희미해지는 듯했다. 유진이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직원들은 기뻐하는 듯 보였다. 분위기가 한결 생기 있어졌다. 하지만 박선자의 시선은 여전히 평온하면서도 경직되어 있었다. 어떤 칭찬도 감사의 말도 없었다. 마치 유진의 모든 노력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듯했다. 유진은 몇 번이고 다가가려 노력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나중에 도울 수 있도록 어머님께 직접 건새우 볶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선자의 대답은 항상 짧고 차가웠다. 너는 판매나 신경 써라. 건새우 볶음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 후로 유진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지만 호기심은 여전히 그녀의 눈 속에 남아 있었다. 가게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는 항상 잠겨있는 철문을 곁눈질했다. 오직 그곳에서만 갓 만든 건새우 볶음의 강한 향기가 풍겨나왔는데 마늘 냄새와 무언가 이질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유진과 민준의 관계는 사실 원만했다. 민준은 조용한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했다. 그는 종종 유진을 시장까지 데려다주거나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곁을 지켰다. 비록 구석에 말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지만 때때로 그는 불안해 보였다. 특히 유진이 건새우 볶음 제조 과정에 대해 너무 열정적으로 질문할 때 그랬다. 민주는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게 직원들 또한 며느리에 대한 박선자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들은 박선자가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유진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속삭였다. 그들의 관계는 팽팽한 실과 같았다.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결코 느슨해지지도 않았다. 한 번은 유진이 외부 제조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 작은 카메라를 가져온 적이 있었다. 간단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카메라 불빛이 켜지자 박선자가 갑자기 등 뒤에 나타났다. 그녀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을 과시할 필요는 없다. 유진은 침묵했고 카메라를 껐다. 그 후로 그녀는 다시는 가게 내부를 촬영하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판매는 증가했고 고객은 늘어났으며 유진은 온라인상에서 점점 더 유명해졌다. 많은 서울의 주부들이 그녀의 방송을 팔로우하며 그녀의 상냥함을 칭찬했지만 집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 차가움을 느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할 때마다 대화는 짧게 끝났다. 민준이 가끔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박선자는 대부분 침묵을 지켰다. 그 작은 불안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물음표로 자라났다. 왜 박선자는 건새우 볶음의 비밀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는 걸까? 왜 핵심 작업실 문은 항상 잠겨 있으며 왜 그녀가 질문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짧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것일까? 어느 날 오후 부산에 가랑비가 내릴 때 유진은 그 철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 거의 닿을 즈음 뒤에서 박선자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박선자는 그저 말했다. 부엌 창문 닫는 것 잊지 마라. 바람 들어온다. 유진은 깜짝 놀라 서둘러 물러섰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그 문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 호기심이 자신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운명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날은 낮부터 가랑비가 내렸다. 부산은 잿빛 하늘에 뒤덮여 있었다. 짭짤한 바다 내염이 젖은 흙냄새와 뒤섞였다.
평소처럼 유진은 휴대폰과 작은 삼각대가 든 가방을 들고 가게에 왔다. 시장에서 막 라이브 방송을 마친 참이었다. 비에 옷이 살짝 젖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다. 화면 속 고객들에게 건새우 볶음통을 권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명랑했고 언제나처럼 미소와 웃음으로 화답했다. 가게 앞쪽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주문받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건새우 볶음은 투명한 비닐로 깔끔하게 포장되고 금색 종이로 덧대어진 후 상자에 담겼다. 유진은 옆에 서서 때로는 돕고 때로는 젊은 직원들과 농담을 나누었다. 그녀의 존재는 항상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것이 그들이 본 그녀의 마지막 미소였다는 것을. 그날 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을 때도 유진은 여전히 가게에 남아 있었다. 서울로 배달을 간 민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이웃은 그녀가 가게 문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 후로 그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온라인 고객단체 채팅방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평소 홍보 게시물로 활발했던 유진의 SNS 계정은 갑자기 활동이 멈췄다. 메시지는 쌓여만 갔고 고객들의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아프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 침묵은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전화번호는 연결되지 않았고 신호는 항상 꺼져 있었다.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박선자에게 묻자 그녀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서울에 갔다. 걱정할 것 없다. 그 대답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문을 낳았다. 서울에 있는 유진의 가족은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건강했고 위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 자신도 유진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민주는 점점 더 침울해 보였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눈은 종종 바닥을 응시하며 텅 비어 있었다. 누군가 아내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유진이는 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마치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가게의 영업은 오히려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선자는 이제 직접 판매 관리에 나섰다. 그녀는 대형 고객들에게 연락하고 배송을 조정했으며 때로는 직접 배달에 나서기도 했다. 이상하게도 유진이 없는데도 판매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수요는 더욱 증가했다. 그 가게의 건새우 볶음은 점점 더 인기를 끌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왜 유진이 사라진 후 건새우 볶음의 맛이 이전보다 더 좋아진 걸까? 어떤 이는 섬유질이 더 부드러워졌다고 했고 어떤 이는 향이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한 젊은 직원은 창백한 얼굴로 농담을 던졌다. 지금 건새우 볶음 맛은 마치 사람을 중독시키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그 농담에 아무도 응수하지 않았다. 모두 침묵했다. 오직 잠긴 방에서 들려오는 분쇄기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이웃 노인 오씨 아저씨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유진이 사라진 후 몇몇 밤 동안 그는 기계가 평소보다 더 오래 작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소독약과 비슷한 날카로운 냄새가 그의 집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박선자의 차가운 시선을 떠올릴 때마다 발걸음이 멈췄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유진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듯 했다. 메시지도 전화도 어떤 흔적도 없었다.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은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더욱 자신을 고립시켰다. 가게 직원들도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평소 유진과 인사하던 아주머니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유진이 사라지기 이틀 전에 해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생일 파티를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 계획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 침묵은 공포로 변했다. 마치 얇은 막이 진실을 가리고 있고 모두가 못 본 척하기로 선택한 것 같았다. 건새우 볶음은 계속 생산되었다. 병들이 가게 문을 나섰다. 밖에서 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였다. 그러나 유진을 알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 상냥한 젊은 여성의 실종은 큰 주목을 받아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모두가 입을 다문 듯했다. 오직 시장 구석에서의 속삭임, 이웃들의 의심스러운 시선,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가족의 조용한 기도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서 작업실의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무서워지는 비밀을 간직한 채 유진이 없는 날들이 흘러갔다. 일주일이 2주가 되고 곧 2달이 지났다. 사람들은 그녀의 부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물음표를 품고 있었지만 시장에서 예전에 그녀와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던 고객들은 이제 나지막한 목소리로 유진 씨는 잘 있나요? 라고 물었고 대답은 항상 같았다. 어머니 간병하러 친정에 갔어요. 하지만 그 대답 뒤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었다. 유진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SNS 계정은 다시 활성화되지 않았다. 편지나 메시지 어떤 것도 서울의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누군가 용기를 내어 더 깊이 물을 때마다 박선자의 얼굴은 평온함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필요한 만큼만 대답하고는 다른 화제로 돌려버렸다. 민주는 점점 더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매일 배달을 나가지 않았다. 그 일은 이제 대부분 어머니가 직접 처리했다. 민주는 종종 가게 뒤 작은 창고에 앉아 시멘트 벽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때로는 낡은 기타를 가져왔지만 거의 연주하지 않았다. 먼지 쌓인 기타 줄처럼 그의 미소와 함께 음악 소리도 사라졌다. 직원들 또한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라이브 방송이 있을 때마다 함께 즐거워하며 분위기가 활기찼다. 이제 가게는 차갑게 느껴졌다. 기계는 계속 돌아갔고 건새우 볶음병들은 여전히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지만 웃음소리는 없었다. 향기로운 건새우 볶음 냄새는 이제 오히려 비밀을 품은 듯 숨막히게 다가왔다. 몇몇 직원들은 자신들이 겪은 이상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영호라는 청년은 생산 일정이 없는데도 한밤중에 분쇄기가 작동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굳게 잠긴 철문 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본 적도 있었다. 박선자에게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다른 곳에서 온 대량 주문을 준비하는 중이다. 미영이라는 여성은 병원 약품 냄새와 건새우 볶음 향이 섞인 듯한 지독한 냄새를 맡았다고 고백했다. 그 냄새는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불평을 털어놓자 박선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견디기 힘들면 그만두거라. 이미영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러는 동안 판매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의 대형 레스토랑들은 대량으로 주문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문의가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 가게의 건새우 볶음이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맛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마법의 건새우 볶음이라고 부르며 한 번 맛보면 또 먹고 싶어진다고 했다. 그 현상은 가게를 더욱 바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었다. 두 골목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노인 오씨 아저씨는 의심이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밤 그는 가게 뒤를 지나가다 환기구 틈으로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는 듯한 세찬 물소리가 들렸다. 비릿한 냄새가 풍겨나와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는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그림자가 그를 막는 듯 했다. 그는 가슴이 답답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는 그 근처에 가지 않았다. 민준 자신은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사라진 이후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물어보려 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다. 이 일에 끼어들지 마라. 이민주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몇 번이고 직원들은 그가 철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은 거의 문고리에 닿을 뻔했지만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항상 물러섰다. 이 모든 기이한 일들 속에서도 가게는 평소처럼 운영되었다. 배달 트럭이 드나들었고 고객들은 건새우 볶음 맛을 칭찬했다. 돈은 쉴 새 없이 들어왔다. 밖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지만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유진의 실종이 건새우 볶음이 더 잘 팔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일부는 그저 헛소문이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침묵하며 더 이상 사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록 대놓고 말하기는 두려웠지만 박선자는 여전히 당당한 걸음으로 다녔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쪘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그녀가 직원들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감히 그녀의 눈을 오랫동안 마주보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항상 잠겨있는 그 철문 뒤에서 비밀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기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 이상한 냄새는 더욱 자주 풍겨나왔고 유진의 그림자는 마치 가게 벽에 달라붙어 있는 듯했다. 매일 밤 민주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아내의 목소리가 그를 부르는 듯했지만 그 소리는 기계의 굉음에 묻혀 희미했다. 침묵은 이제 조용한 공포로 변했다.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건새우 볶음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부산의 밤은 건새우 볶음 가게 직원들에게 점점 더 길게 느껴졌다. 평소 낮에만 들리던 기계 소리는 이제 한밤중까지 우문거렸다. 주변 주민들에게 그 소리는 끌려가는 쇠붙이의 신음소리와 낮은 전기음이 섞인 것처럼 들렸다. 새우 포대를 나르던 젊은 직원 영호는 어느 날 밤늦게 퇴근했다. 그는 가게 뒤 골목을 지나가다 철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 작은 틈으로 그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커다란 기계 앞에서 무언가를 문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물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와 벽에 튀었고 희미한 붉은 자국을 남겼다. 영호는 깜짝 놀라 즉시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발이 빈 깡통을 찼다. 깡통 소리에 안의 그림자가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숨을 참고 가능한 한 빨리 달아났다. 다음 날 영호는 평소처럼 일했다. 그러나 그가 박선자를 쳐다보았을 때 그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 화를 내거나 묻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시선은 영호를 하루 종일 떨게 만들었다. 냄새도 점점 더 이상해졌다. 포장 담당인 미영은 몇 번이고 병뚜껑을 열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병원 약품 냄새와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섞인 듯한 강한 향을 맡았다. 한 번은 그녀가 민준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건새우 볶음, 뭔가 달라요. 팀장님. 민준은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저 대답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이나 계속해. 가게 안의 분위기는 변했다. 더 이상 웃음소리는 없었고 오직 기계 소리와 쇠마찰음만 들렸다. 직원들은 침묵 속에서 일했다. 그들의 눈은 종종 불안감 속에서 서로 마주쳤다. 그들 모두 무언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준기라는 신입 직원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일한 지 겨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순진해서 질문이 많았다. 전날 밤, 그는 안쪽 방으로 포대를 옮기는 것을 돕는 모습이 보였다.
아침에 그의 숙소 침대는 비어 있었다. 물었을 때 박 선자는 짧게 대답했다. 적응을 못해서 그만뒀다. 집에 가서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준기의 물건도 사라졌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속삭임은 더욱 커졌다. 일부 직원들은 준기가 그냥 떠났다고 믿었지만 다른 일부는 무언가 일어났다고 확신했다. 미영은 심지어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울었다. 그 철문을 지날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다. 이웃노인 오씨 아저씨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몇 번이고 갈색 머리의 젊은 여인이 가게 앞에 서 있는 악몽을 꾸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소리 없이 떨리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는 여전히 밤바람을 타고 온 지독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이 아직 평온을 찾지 못한 유진의 영혼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그 가게의 건새우 볶음은 더욱 인기를 끌었다. 서울의 고객들은 심지어 더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구하려 했다. 그들은 맛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욱 그립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 레스토랑 경영자는 한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건새우 볶음은 설명할 수 없는 맛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혀와 기억에 달라붙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박 선자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주문을 기록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누구라도 소름 끼치게 만드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너무 오래 쳐다보면? 민주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다. 그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 때때로 직원들은 그가 철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은 낡은 기타 넥을 쥐고 있었고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문 뒤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그 가게는 이제 더 이상 생계를 꾸리는 곳이 아니라 감옥 같았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일했지만 매일이 마치 부서지기 쉬운 땅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철문 뒤의 비밀이 언제 밝혀질지 혹은 언제 그들 자신이 그 비밀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밤들 기계 소리는 더욱 커졌고 냄새는 더욱 코를 찔렀으며 두려움은 습관으로 변했다. 모두가 모르는 척하면 자신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듯이 눈을 감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모두가 유진이 사라진 이후로 그 건새우 볶음 가게는 더 이상 단순한 생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단순한 음식 가공 주방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로. 부산 건새우 볶음 현상은 도시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지역 시장에서만 알려졌다면 이제 그 작은 병들은 서울, 대구, 심지어 광주의 레스토랑 식탁에까지 등장했다. 사람들은 SNS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껏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건새우 볶음이라고 칭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 음식 블로거가 라이브 방송을 하며 그것을 맛보았다. 한 숟가락을 먹은 후 그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보통 건새우 볶음 맛이 아니에요.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는데 뭔가 깊은 것이 혀에 달라붙어서 물을 마셔도 사라지지 않아요. 시청자들은 매료되었고 댓글이 쇄도하며 주문이 폭주했다. 서울의 한 주부는 그 건새우 볶음을 먹은 후 이유 없이 울었다고 이야기했다. 눈은 젖었고 가슴은 답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건새우 볶음과 함께 밥을 떠먹었다. 그녀는 말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그립게 만드는 맛이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대구의 한 대학생도 했다. 그는 평소 채식주의자였지만 이 건새우 볶음을 맛보았을 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식탁 위에 긴 머리카락이 건새우 볶음 섬유와 뒤섞여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지만 이상하게도 여전히 다시 먹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부산 건새우 볶음을 신비로운 맛을 가진 음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조상의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특정 가문만이 소유한 고대의 비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질문할수록 명확한 대답은 줄어들었다. 가게에서 박 선자는 여전히 평온하게 일했다. 미소는 옅었고 시선은 깊었다. 고객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민주는 더욱 침울해졌지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직원들 또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냄새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꼈던 미영은 어느 날 우연히 떨어진 건새우 볶음을 조금 맛보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몸이 피부 밖으로 자라나는 붉은 섬유로 가득 차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잠결에 비명을 질러 룸메이트를 깨웠다. 아침에 그녀는 창백하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혀는 여전히 그 건새우 볶음 맛을 원했다. 이 현상은 심지어 지역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한 방송국은 부산의 작은 가게를 취재하며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의 긴 줄을 방영했다. 기자가 박 선자에게 건새우 볶음 맛의 비밀에 대해 물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신선한 새우와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그뿐입니다. 그 단순한 대답은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나 칭찬 뒤에는 다른 속삭임도 나타났다. 몇몇 사람들은 그 건새우 볶음에 중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화학 물질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의 한 의사는 그 건새우 볶음을 너무 많이 먹은 후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는 환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실험실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고객들은 계속해서 가게로 몰려들었다. 배달 트럭은 매일 수백 개의 병을 싣고 여러 도시로 떠났다. 돈은 쉴 새 없이 들어왔다. 직원들은 더욱 바빠졌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웃노인 오씨 아저씨는 뭔가 정상이 아니라고 더욱 확신했다. 그는 가게에서 건새우 볶음통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눈은 마치 보물이라도 들고 있는 듯 반짝였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음식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 그 안에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어. 그리고 부산의 밤은 속삭임으로 더욱 가득 찼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물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정말 건새우 볶음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인간의 식탁에 결코 올라와서는 안 될 무언가. 어느 날 아침, 박씨 아주머니라는 단골 손님이 허둥지둥 가게로 달려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일주일 전에 사간 건새우 볶음통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통을 열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냥 새우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러고는 그녀는 안에서 발견한 작은 물체를 보여주었다. 그 물체는 단단하고 창백한 황색을 띠었으며 옥수수 알갱이 크기였다. 직원들이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관절선처럼 미세한 홈이 보였다. 박씨 아주머니는 나지막이 말했다. 생선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볼수록 무서워졌어요. 박 선자가 즉시 그 통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평온했고 대답했다. 그건 그냥 새우 연골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침묵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사건은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을 남겼다. 그들은 정말 새우뼈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서로 속삭였다. 며칠 후
동철이라는 젊은 직원이 떨어진 건새우 볶음 찌꺼기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손끝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을 느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얇고 구부러진 손톱처럼 보이는 작은 조각이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둘러 그것을 주머니에 숨겼다. 그러나 방구석에서 박선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옅었고 눈은 날카로웠다. 동철은 떨었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척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주머니 속 작은 물체를 몇 번이고 만져보다가 결국 죄책감에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자주 들려왔다. 어떤 고객은 새로 나온 건새우 볶음의 향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불평했다. 어떤 이는 맛이 이질적인 무언가와 섞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모두가 계속 구매했다. 오히려 그 이상한 맛이 그들을 더욱 중독시켰다. 부산 근교의 집들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식사 때마다 건새우 볶음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한 아이는 그 건새우 볶음 없이는 밥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그의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아이가 건새우 볶음이 떨어질 때마다 심하게 울었기 때문에 감히 말리지 못했다. 이웃 노인 오씨 아저씨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이상한 뼈 조각에 대한 소문, 지독한 냄새, 그리고 중독된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몇몇 이웃에게 구매를 중단하라고 조언하려 했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다.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오씨 아저씨는 자신의 의심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긴 한숨만 내쉴 수 있었다. 가게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압박적으로 변했다. 직원들은 침묵 속에서 일했다. 모든 발걸음이 감시당하는 듯 했다. 이상한 냄새는 더욱 자주 나타났다. 특히 큰 기계가 켜질 때마다. 때로는 뜨거운 금속 냄새가 났고 때로는 새우향과 섞인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났다. 민주는 슬픔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밖으로도 거의 나가지 않았다. 몇 번이고 직원들은 그가 철문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문 뒤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박선자는 여전히 평온한 걸음으로 다녔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쪘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고객이나 직원에게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녀는 항상 짧게 대답했다. 이상한 건 없다. 그저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일 뿐.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모두가 침묵했고 감히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점점 더 숨기기 어려워졌다. 뼈 조각, 작은 손톱, 이상한 냄새, 그리고 너무나 강렬한 맛은 사람들 사이의 속삭임 속에서 어두운 이야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묻기 시작했다. 이 건새우 볶음은 정말 바다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육지에서 온 무언가가 함께 녹아 들어간 것일까? 그리고 매일 밤 그 철문 뒤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는 결코 말해지지 않은 대답을 삼키며 계속해서 웅웅거렸다. 김동철은 건새우 볶음 가게에서 2년 동안 배달 기사로 일해온 소박한 남자였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고 서울이나 대구로 물건을 배달하는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그날 밤 폭우가 도로를 강타했다. 그는 대형 레스토랑의 갑작스러운 주문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 출발해야 했다. 가게 마당에서 몇몇 직원들이 건새우 볶음병이 든 상자를 준비하고 있었다. 동철은 옮기는 것을 도왔다. 그의 손은 빗물 때문에 미끄러웠다. 갑자기 상자 하나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 시멘트 바닥으로 세게 떨어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침묵했다. 박선자가 안쪽에서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조심해라. 망가뜨리지 말고. 그녀는 깨진 병들을 모으라고 지시했다. 동철은 쭈그려 앉았다.
그의 손은 바닥에 쏟아진 부드러운 붉은 건새우 볶음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가 치우려 할 때 그의 손가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다. 그는 천천히 더듬어 그것을 들어 올렸다. 작고 창백한 황색을 띤 물체로 끝이 약간 구부러진 짧은 원통 모양이었다. 관절처럼 미세한 홈이 있었다. 동철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그 모양을 잘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배달 기사가 되기 전에 그는 병원 영안실 청소부로 일한 적이 있었다. 그의 눈은 인간의 뼈 조각을 보는데 익숙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손에 있는 것은 그가 확신하건대 새끼손가락의 한마디였다. 동철은 숨을 참았다. 그는 서둘러 그 물체를 쥐고 손바닥에 숨겼다. 그는 쏟아진 건새우 볶음을 계속 치우는 척했다. 멀리서 그는 박선자의 시선이 자신의 등에 박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트럭에 올랐다. 폭우가 앞 유리를 가렸다. 와이퍼가 삐걱거리며 왕복했다. 그는 도시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운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주머니 속 작은 물체는 마치 그의 피부를 태우는 듯 뜨겁게 느껴졌다. 도중에 동철은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웠다. 그는 시동을 끄고 긴 숨을 내쉰 후 주먹을 폈다. 실내등 불빛 아래 그 물체가 선명하게 보였다. 인간의 손가락뼈 한마디였다. 깨끗하고 매끄러웠으며 마치 삼아진 듯했고 끝부분에는 여전히 관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동철은 거의 구토할 뻔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유진의 얼굴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녀가 라이브 방송을 위해 건새우 볶음병을 정리하며 짓던 따뜻한 미소. 그 이후로 유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철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지금까지 여러 도시로 운반해온 건새우 볶음 뒤에는 끔찍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수백 개의 병을 날랐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모든 한 숟가락 속에는 한때 살아있었던 누군가의 일부가 있었을 것이다. 동철은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그는 자신이 단지 음식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 길 없는 피비린내 나는 비밀을 짊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물건을 배달한 후 그는 시장 근처 작은 고시원방에 멈췄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 그는 그 작은 뼈를 세 겹의 투명 비닐로 싸서 올려놓았다. 그의 눈은 마치 그 물체가 살아있고 그를 감시하는 듯 떼지 못했다. 심장이 전쟁북처럼 울렸다. 그는 만약 침묵하면 그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입을 열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며 방의 양철 지붕을 죽음의 리듬처럼 두드렸다. 동철은 증거를 품은 투명 비닐을 응시하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건 알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유진이나 사라진 누구든 결코 진실을 찾지 못할 거야. 그날 밤 그가 발견한 작은 손가락뼈를 오랫동안 응시한 후 동철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고시원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밤에 가게에 큰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는 증거 없이 말만 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선자는 너무나 존경받았고 그녀의 건새우 볶음은 너무나 숭배받았다. 누가 평범한 배달 기사인 그의 말을 들어주겠는가? 그래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증언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옷장에 보관해 둔 아들의 낡은 공책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는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김동철입니다. 저는 박선자 사장님의 건새우 볶음 가게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새우 볶음 안에서 인간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분쇄기에서 피가 닦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박선자 사장님의 며느리인 유진 씨를 포함하여 실종된 사람들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만약 이 편지가 경찰에 도착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펜의 잉크가 종이 위로 떨어져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식은땀과 섞였다. 그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방의 마룻바닥 틈새에 숨겼다. 그 후 그는 뼈 조각을 작은 비닐에 넣어 낡은 커피캔에 보관하고 단단히 닫았다.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일했다. 그는 트럭 시동을 걸고 주문을 배달하고 상냥한 얼굴로 고객들에게 인사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서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박선자의 시선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듯 했다. 그들이 마주칠 때마다 동철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는 대놓고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박선자가 알게 되면 그의 목숨은 날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방법을 찾았다. 그날 밤 그는 터미널 근처 다방에 가서 수첩에 배송 주소를 쓰는 척했다. 사실 그는 작은 종이에 자신의 증언 내용을 다시 베껴 쓰고 있었다. 며칠 후 서울로 주문을 배달할 때 그는 경찰서 근처에 잠시 멈췄다. 빠른 걸음으로 그는 그 작은 편지를 담장 앞 우체통에 넣었다. 손은 떨렸지만 약간의 안도감이 있었다. 적어도 이제 진실로 이어질 수 있는 흔적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했다. 매일 밤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종종 악몽 때문에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는 유진이 그의 트럭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붉은 건새우 볶음 섬유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유진은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젖은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가게의 분위기는 더욱 무서워졌다. 기계는 더 자주 돌아갔다. 이상한 냄새는 더욱 강해졌다. 다른 몇몇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미영은 철문 뒤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오고 말했다. 그 안에는 박선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도. 손톱 조각을 발견했던 젊은 직원 동철은 아프다는 핑계로 일을 그만두었다. 그 이후로 그는 동네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크고 어두운 무언가가 그 문 뒤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 밤 그는 고시원 방에 앉아 작은 뼈가 든 커피캔을 응시했다.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진실을 전하겠다고 약속할게.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금속 냄새와 섞인 짠 내음을 실어왔다. 부산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그러는 동안 작은 가게의 철문 뒤에서 분쇄기는 점점 더 숨기기 어려운 비밀을 품은 채 계속해서 웅웅거렸다. 서울의 한 경찰서는 아침부터 쌓인 서류들로 분주했다. 우체국 직원이 한 뭉치의 우편물을 가져와 접수처 책상에 놓았다. 수십 개의 평범한 봉투 중에서 젊은 형사인 이 형사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봉투 위에는 진실을 열 용기가 있는 분에게 라는 다급한 글씨만 적혀 있었다. 이 형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떨리는 필체로 가득한 내용을 읽으며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편지는 부산에서 유명한 건새우 볶음이 아마도 인육과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한 단어 한 단어 읽어 내려갔다. 희미하게 언급된 이름들, 분쇄기에 대한 묘사, 이상한 냄새,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유진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이나 경쟁업체의 비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저는 건새우 볶음 안에서 인간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도착했다면 제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 형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상관인 김경감에게 보고했다. 김경감은 단호하기로 유명한 베테랑 경찰이었다. 그는 빠르게 편지를 읽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 만약 사실이라면 큰 사건이지만 거짓이라면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은 일이 될 수 있어. 그들은 비밀 수사를 위해 작은 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공식적인 임무 서류는 없었고 구두 명령만 있었다. 2명의 형사가 식품위생조사를 나온 공무원으로 위장하여 부산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박선자의 건새우 볶음 가게를 멀리서 관찰하며 누가 드나드는지, 기계가 몇 번이나 돌아가는지, 언제 배송이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편 동철은 복잡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편지를 보냈다는 약간의 안도감도 있었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때로는 다방에 앉아 있을 때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는 것을 보았다. 때로는 주문을 배달할 때 오토바이 소리가 꽤 오랫동안 뒤를 따르다가 결국 사라지는 것을 들었다. 어느 날 밤 그가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분명히 잠그고 나갔다고 확신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첫 번째 편지를 숨겨두었던 마룻바닥 널빤지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즉시 뼈가 든 커피캔을 확인했다. 아직 있었지만 비닐의 위치가 달랐다. 동철은 숨을 헐떡였다. 그것은 누군가 알고 있거나 적어도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다시 닫고는 바닥에 오랫동안 앉아 멍하니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내가 사라질 거야의 그러는 동안 가게에서 박선자는 의심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구매자들에게 상냥하게 미소 지었고 직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녀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다고 느꼈다. 마치 누가 감히 대항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어느 날 아침, 동철은 미영에 의해 뒤쪽 방으로 불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빠르게 속삭였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박 사장님이 우리 중에 쥐새끼가 있다고 했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쥐새끼라고. 조심해, 동철씨. 동철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그의 심장은 심하게 떨렸지만 그는 그 쥐새끼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울에서 수사팀은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부산에서 해결되지 않은 실종자 신고를 발견했다. 그중 하나는 건새우 볶음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현이라는 이름이었다. 가족에 따르면 현이는 3개월 전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신고는 접수되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익명의 편지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김경감은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팀에게 즉시 물리적 증거, 특히 편지에 언급된 뼈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문제는 발신인에 대한 명확한 주소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김동철이라는 이름의 배달 기사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동철은 다시 글을 썼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새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는 이상한 냄새, 기계의 피, 유진과 현이의 실종에 대해 썼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본 분쇄기의 모양을 대충 그렸다. 펜이 멈췄을 때 그는 창문을 응시했다. 바닷바람이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와 섞인 파도 소리를 실어왔다. 그의 마음이 말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이 형사는 앞에 놓인 블랙커피 한 잔과 함께 앉아 있었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은 박선자의 건새우 볶음 가게 사진, 관찰 기록, 그리고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들로 가득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익명의 편지 내용으로 충격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형사로서 그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을 찾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정보원 없이는 모든 것이 그저 뜬소문과 루머로 치부될 뿐이었다. 지인들을 통해 그는 김동철이라는 배달 기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 남자는 최근 밤에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말수도 적어졌으며 항상 불안해 보였다. 이 형사는 동철이 자신이 받은 편지의 작성자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그는 직접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동철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이틀 후, 동철은 자갈치 시장에서 하역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중년 남자가 상냥하게 그에게 말을 걸며 서울로 물건을 배달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동철은 의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남자의 얼굴은 낯설었다. 그는 이미 고정된 일이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남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동철은 더욱 자주 주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록 그 남자가 사실은 이 형사의 수사팀 일원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러는 동안 가게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어 갔다. 박선자는 항상 잠겨있는 생산실 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의 시선은 모든 직원을 꿰뚫었다. 때때로 그녀는 대화 중에 쥐새끼라는 단어를 언급했고 그럴 때마다 모두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미영이 어느 날 오후 동철에게 다가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박선자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외지에서 누군가를 부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속삭였다. 동철은 침묵했다. 그는 질을 처리한다는 말의 의미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동철은 자신이 발견한 뼈를 보관해 둔 커피 캔을 열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깊이 생각했다. 지금 당장 그 증거를 경찰에 넘겨야 할까? 아니면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할까? 그는 대놓고 나섰다가 오히려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까 봐 두려웠다. 서울에서 이 형사는 위장팀으로부터 새로운 보고를 받았다. 박선자가 통제하는 유령 회사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건새우 볶음 사업 뒤에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 이 형사는 다음 단계로 동철과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 편지를 쓴 사람이 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했다. 며칠 후 동철은 작은 항구에서 트럭에 짐이 실리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허락도 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남자는 자신을 서울에서 온 이 형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동철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동철이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동철은 깜짝 놀랐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버린 듯 했다. 이 형사는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동철이 범인이 아니라 단지 목격자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증거를 필요로 하며 혼자서 간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동철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은 무릎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몸은 두려움을 참느라 떨리고 있었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는 증거를 넘기면 자신이 안전할 것인지 물었다. 이 형사는 그와 팀이 동철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그 만남은 오래가지 않았다. 동철은 그날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다. 그저 생각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른 곳에서 박 선자는 무겁고 차가운 목소리의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사람은 배신하기 시작한 자가 있으며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선자는 이미 조치를 준비해 두었으며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는 누구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몇몇 낯선 남자들이 가게 주변에서 목격되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골목 앞 다방에 앉아 지켜보기만 했다. 미영은 그들을 보고는 즉시 동철에게 달려갔다. 공황 상태의 얼굴로 그녀는 그들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니며 박 선자가 부른 사람들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철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경찰에 증거를 넘길 것인지 아니면 더 오래 간직할 것인지 즉시 결정해야 했다. 만약 늦는다면 다음 희생자는 자신이 될지도 몰랐다. 고시원방에서 그는 그 커피캔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힘과 보호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날 아침 부산의 공기는 습했다. 바닷바람이 코를 찌르는 짠 내음을 실어왔다. 동철은 작고 검은 비닐봉지를 쥔 채 고시원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온 창백한 흰색 뼈가 든 커피 캔이 있었다. 전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유진의 그림자가 나타나 미소 짓고는 사라졌다. 그는 때가 왔다고 느꼈다. 더 이상 이 짐을 혼자 짊어질 수 없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시내 터미널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서울로 가는 작은 버스에 올랐다. 뒷좌석에 앉아 그 비닐봉지를 꼭 껴안았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그는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감히 창밖을 오랫동안 쳐다보지 못했다. 서울경찰서에서 이 형사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동철이 올 것이라는 짧은 연락을 받은 상태였다. 그의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을 때 이 형사는 즉시 일어섰다. 동철은 창백한 얼굴과 충혈된 눈으로 들어왔다. 마치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비닐봉지를 놓았다. 이 형사는 천천히 봉지를 열었고 캔의 내용물을 보았을 때 긴 숨을 내쉬었다. 작은 뼈는 끝부분의 관절까지 온전한 상태였다. 그는 그 물체가 단순한 동물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형사로서 그는 많은 사건을 보았지만 이 광경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동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쉰 목소리로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밤새도록 돌아가는 기계,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 그리고 유진을 포함한 몇몇 직원들의 실종.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껴서 이제껏 신고하기를 두려워했다고 고백했다. 이 형사는 끼어들지 않고 들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동철이 말을 마친 후 이 형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동철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호를 약속했지만 동시에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는 동안 부산에서는 건새우 볶음 가게의 분위기가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박 선자는 직원들을 한 명씩 부르기 시작했고 차가운 어조로 그들을 신문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마음속을 읽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몇몇 직원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필요한 만큼만 대답했다. 미영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떨었다. 박 선자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배신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 방 밖에서는 이전에 다방에 앉아있던 2명의 낯선 남자가 이제 가게 주변을 더 자주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그저 관찰할 뿐이었다. 미영은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더욱 확신했다. 몇몇 오래된 직원들의 실종 소문도 동네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가족은 딸을 찾고 있었고 어떤 이웃은 왜 한 청년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모든 이야기는 박선자의 가게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비난하지 못했다. 박선자의 이름은 너무나 강력했다. 그녀의 위엄은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서울에서 수사팀은 즉시 동철이 가져온 뼈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를 의뢰했다. 초기 결과는 그것이 인간의 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발견은 건새우 볶음 사업 뒤에 큰 범죄가 있다는 의혹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올가맬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형사와 김경감은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새로운 위장으로 가게 근처에 형사를 배치하는 동시에 박선자의 유령 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추적할 것이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이루어져야 했다. 만약 박선자가 의심하면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철은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은 채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는 박선자가 이미 자신을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게로 향하는 골목을 지날 때마다 그는 창문 뒤에서 자신을 엿보는 시선을 느꼈다. 미영이 그를 몰래 만나 박선자가 더욱 엄격해졌고 내부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졌다고 말했다. 동철은 미영에게 조심하고 말을 아끼고 가능한 한 생산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위험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박선자는 생산실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녀의 오른손은 항상 목에 걸려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는 쥐새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옅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스쳤다. 몇몇 직원들을 소름 끼치게 만든 미소였다. 멀리서 위장 경찰팀이 가게의 야간 활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분쇄기는 늦게까지 웅웅거렸다. 불빛이 창문 틈새로 새어나왔다. 그들은 진실이 항상 잠겨있는 그 철문 뒤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긴장감 속에서 동철은 자신의 방에 앉아 긴 기도를 드렸다. 그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는 그저 경찰이 박선자가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빨리 움직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서울의 경찰서 작은 회의실은 박선자의 건새우 볶음 가게 지도, 기록, 그리고 사진들로 가득했다. 김경감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전략을 설명했다. 동철이 가져온 뼈 증거가 영장을 청구하기에 충분히 강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박선자를 체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이 형사는 가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시간에 급습을 제안했다. 그래야 박선자가 무언가를 숨기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팀원 몇몇은 박선자가 교활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상기시켰다. 만약 이 작전이 실패하면 그녀는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다. 모두가 이번 작전의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는 동안 부산에서는 가게의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졌다. 박선자는 생산실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더 잦아졌다. 나올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표정 없이 차가웠다. 그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한번 입을 열면 모두가 침묵했다. 직원들은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미영은 남몰래 모든 변화를 기록했다. 그녀는 밤에 새로운 재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커다란 금속 드럼통이 창고 구석에 놓였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러 몇몇 직원들은 구토를 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다. 동철은 박선자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더욱 확신했다. 그가 한 젊은 직원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려 하자
그 직원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사라지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낫다고 속삭였다. 그 말은 동철의 가슴을 찔렀고 사실 모든 사람이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가게와 바로 연결된 그녀의 큰 집에서 박선자는 촛불이 켜진 낡은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숫자와 이름들이 적힌 작은 노트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마지막 목록을 작성하듯 빠르게 글을 썼다. 때때로 그녀는 멈춰 서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는 다시 글을 썼다. 옅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새겨졌다.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을 더욱 섬뜩하게 만든 미소였다. 그녀는 경찰이 이미 흔적을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생산실 열쇠와 비법의 비밀을 쥐고 있는 한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막을 수 없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한다 해도 그녀는 기꺼이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다. 서울에서 수사팀은 장비를 준비했다. 차량은 경찰차 대신 평범한 차량처럼 위장되었다. 팀원들은 보건 공무원과 항만 노동자로 위장했다. 모든 것은 주의를 끌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 형사는 현장 정보원으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았다. 가게 주변에서 자주 보이던 2명의 낯선 남자가 사실 외지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박선자의 사주를 받은 자들로 추정되었다. 그 정보는 김경감에게 새로운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작전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날 밤 부산에서 동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고시원 창문으로 그는 골목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찾는 듯한 희미한 속삭임을 들었다. 그의 예감은 점점 더 나빠졌다. 그는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짧은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편지에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무사하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미영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남자 직원 한 명이 다음 날 아침에 나타나지 않았다. 일에 적응하지 못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미영은 그것이 단지 핑계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고 그녀는 도망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모든 길이 박선자의 소나기에 있는 듯 했다. 작전 전 마지막 밤, 김경감은 팀을 모았다. 그는 모두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증거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지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권력의 그림자와 맞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자 부산의 작은 길들이 시장 상인들의 소리로 붐비기 시작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중 일부가 사실은 위장한 경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움직이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 안에서 박선자는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목에 걸린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감히 맞서는 모든 자들이 곧 영원히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굳게 닫힌 생산실 철문을 바라보고는 옅게 미소 지었다. 마치 앞으로 닥칠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된 것처럼. 새벽이 막 밝아왔을 때 부산의 작은 길들은 시장 상인들의 소리와 구매자들의 발걸음으로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다.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 소란 뒤에는 수십 명의 경찰관이